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픽스 마키아벨리입니다. 오늘도 변희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여러 가지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좀 의아하다, 희한하다 하는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자신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건 맞죠? 오늘 뭐 정말 저는 깜짝 놀랄 만한 브리핑이 나왔죠 오늘. 네. 대성공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국정 브리핑도 잘했고 기자회견도 잘했는데 네. 대성공이었다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어. 반응에 대성공이었다. 네. 다 만족했다. 야 이제는 이제 뭐 거의 벌거벗은 임금님 수준으로 가는구나 이제 이거. 네. 최소한의 이 여론 전달 기능이 차단됐구나. 사실은 별로 그렇게 전 집중해서 안 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슨 신년 기자회견이 뭐니 할 때부터 동문서답을 일관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별거 없겠다 싶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안 보고 나중에 이제 정리된 기사만 봤는데 네. 예상대로 그냥 똑같았어요. 동문서답하고 헛소리하고. 근데 놀란 거는 대만족이었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새 올 신년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그새 이 완전히 차단됐구나 그새. 근데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찍어 눌러서 덮는데 성공을 한 걸로 보여요. 지금 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성공했구나. 내가 사건 덮는데. 예를 들면은 디올백 네. 정리했다고 이제 자신하는 거고. 끝났다 이거. 네, 최상병 막았다 정리하는 거고. 지금 모든 이제 이 비리들을 거의 덮었다 생각하니까 그 자신감 같아요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던데요. 가족과 관계된 일을 어떻게 말하냐. 그 전에 말했죠. 그러니까 제 말이 10년 때는 빙빙 돌려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그딴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누군가 아마 김건희 라인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지난 10년하고 제가 차이났다는 게 그런 것들인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정리했다는 얘기는 김건희 라인들이 나머지들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수사가 미흡하면 나라도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거다, 제안할 거다 뭐 이런 얘기였다가 수사가 잘 됐다로 그냥 간단히 끝내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온 공수처에 지금 검사 한 명이 억지로 몇 달 동안 거의 혼자 다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이제 막혔잖아요. 막혔지, 수사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0년까지만 해도 뭔가 좀 여론 전달 기능이 있다가 그 8개월 사이에 그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래서 김건희 라인들이 모든 일들을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죠. 그러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조중동에서 김건희 난리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습니다. 이 작년부터 올 초까지. 그랬죠. 위험한. 그래서 한동훈이도 별 힘도 없으면서 마치 김건희 날릴 것처럼 쇼도 하고 이래서 심지어 막 이혼을 하는 칼럼까지도 나오고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들은 김건희를 적당히 이제 좀 뭐 정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반대로 김건희 라인들이 김건희를 정리하라는 애들을 싹 정리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역 뒤편이죠. 쪽방 가서 봉사활동했다는 사진을 뒤늦게 밝히잖아요. 그런 포석이에요? 김건희도 자신감을 찾은 거죠. 이제 할 수 있다. 다시 정리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오빠가 지금 이제 날뛰고 다닌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을 무시로 드나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결시켜 보면은 8개월 동안 그 작업을 했구나. 이거 김건희 가족들이 김건희 정리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날렸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건희 측근들이 둘러싸고 너무 좋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가서 지금 대통령이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헛소리 하고 하여튼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건 객관적 사실인데 그동안 문제를 묻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묻은 거예요. 명품백 문제 해결됐다 끝났다 무혐의 종결.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이거 심각하죠. 이게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냐. 안 끝났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갤럽 조사에서 23%로 이제 거의 또 최저치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저 모닝 컨설트 조사는 이미 16%로 15%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일이 해결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정말 이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게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듭 여쭤보고 싶은 건 악수를 둘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두려움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은 막았지만 정말 막힌 걸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대체로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분은 그걸 뭐 어떻게 이겨낸 걸까요? 하여튼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놀랐어요. 그 김건희가 그냥 다 잘 된 거다라고 얘기했겠죠. 뭐 어깨 두들겨주면 그냥 네 멋있나.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 전으로 따지면은 저희 정무석에 예를 들면 한호섭이라든지 네. 좀 여론을 좀 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다 날라갔잖아요. 총선 끝나고 그냥 얘기할 사람들이. 그러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자체가 보면은 이른바 친윤이라 그래가지고 총선 나갔다가 떨어져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원하기보다는 아첨에서 자리받는 딱 둘러쌌고 아마 그 사람들 뭐 딱 보니까 이제 야 이거 김건희가 실세구나 생각보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다 정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의아했었는데 김건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 뭐 대통령 전 때는 믿었다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어쨌든 조중동은 보는데 조중동이 저렇게 난리치는데 과연 김건희 끝까지 갈까 했는데 아 이거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김건희가 깊이 개입해 있는 정권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대통령 시정에서 보면 기자회견 보면서 그 확신만 더 강해진 거죠. 그리고요 또 하나 그 기자회견에서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나 인사하는 기준은 뭐 충성도와 뭐 능력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른다라는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만 표현한 게 아니라 김태효 씨도 대통령 그런 거 모를 거다라고 했어요. 진짜 모르나요? 진짜 모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진짜 모르는 건 맞는데 네. 그렇게 모른다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걸 모른다고 대답한 거죠. 그러면 뉴라이트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네. 이미 한 6년 5년부터 그렇죠. 한 20년 가까운 역사가 동아일보가 있죠. 이제 네. 실질적으로 만들어냈고 실제로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 활동을 했었고 그 노선이 분명히 올드라이트하고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올드라이트하고. 근데 실제 하고 있는 보수의 하나의 이념 정파인데 아니 그리고 예전에 20년 하여튼 뭐 지금 변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시기에 보면 뭐 뉴라이트 백인 선언 네,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뉴라이트 소위 계열이랄까 이런 분들도 자기들을 뉴라이트라고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룹들이 그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뉴라이트의 이념으로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운영이 됐었고 네. 뉴라이트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명박 정권에 다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하고 있고 그 이명박 세력이 또 윤석열 정권에 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그게 김태효예요. 김태효 뉴라이트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근데 그걸 나는 모른다고 하면은 뭐 그리고 아니 자기가 뉴라이트인데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내가 뉴라이트인지 뭔지 이 양반 모를 거야라는 건 사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희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김태효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윤석열의 그 이상한 뉴라이트처럼 행태를 보이는 게 역시 그건 예상대로 김태효가 다 장악했구나 이때가 되는 문제들을. 그리고 김태효 입장에서 윤석열은 알 거 없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알 거 없다는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대놓고요. 자랑스럽게. 그런 식으로까지 세뇌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원래 모른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뉴라이트를 설명해. 왜냐면 뉴라이트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건 보수 내에서도 부정적으로 쓰일 정도로 이명박 정권의 실패 그냥 주범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최소한 그 주범들을 지금 데리고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면 뉴라이트가 이런 폐단이 있었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보완을 됐다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난 모른다 그러면은 난 진짜 빠가사라는 얘기예요. 그만 진짜 뉴라이트라고 막 선언한 사람들이 다 지금 정권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 뭡니까 뭐 국정 아니 대통령 실장저 정진석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러니까 일종의 국정 포기 선언 같기도 하고 그냥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다를. 그러면은 자 일단 우리가 그 친일 외교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지금 이 친일 외교라는 게 뉴라이트식의 근현대사의 인식 때문에 벌어지는 건 아니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근현대사의 인식이 다르더라도 현재의 외교에서는 일본에게는 받을 거 받고 요구할 거 요구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갖다 퍼주잖아요. 이거는 뉴라이트 이념과는 별개의 하나의 이제 매국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모른다는 얘기, 저렇게 한다면. 김태효가 다 알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태효가 과연 정말 뉴라이트적인 발상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거냐? 저는 그건 나중에 오히려 핑계가 될 수 있고, 김태효는 다 아는 일본 장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연구를 한 사람이면은 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소련 연구자가 있다, 미국에서. 그 소련 사람들이 다 그때 스파이가 들어가서 다 포섭하고 하잖아요. 그 당연히 김태효는 일본의 포섭 대상이었어요. 이건 뭐 누가 봐도 뻔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대일 정책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일본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결정권자가 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그 정부 내에서도 기피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모든 게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김태효를 결정권자 놔두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일본에게 수많은 로비를 받고 있을 사람들인데 근현대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일본하고 유착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오늘 일본이 대놓고 독도 훈련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이제 아예 못을 박아버렸는데, 독도 문제를 일정 정도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주면 내가 뭐 둘이가 뭐 챙겨주겠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럴 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국제적으로. 그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걸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김태효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머리 끝에 올라가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는 뉴라이트적인 이 사고 치는 걸 떠나서 나라를 김태효가 팔아먹고 있어도 대통령은 난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변 대표님 말씀은 예를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말이 되든 되지 않든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봐도 지금 같은 친일 굴욕 외교는 있을 수 없는 안 되죠. 안 돼. 아니 실제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연구하는 그 학자 그룹이 여러 명 있는데 네. 물론 좀 다수는 좀 이제 윤석열에 줄 서서 하지만은 그래도 몇 명은 이거 식민지 근대라는 거 다르다, 지금 윤석열 하는 행태는. 외교는 무조건 주고받고 하는 건데 왜 받다 퍼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거는. 야, 또 하나는 경제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거짓말이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지금 다 잘 풀리고 있고 조금 뭐 장바구니가 뭐 이 정도인데, 그러나 뭐 봐라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잘 풀릴지. 이거는 국민들의 감정은 고사하고 실생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건 지금 물가하고 경제 성장률하고 뭐 딱 통계가 나오는 건데. 네. 이거 뭐 옛날 같은, 예전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그래도 뭐 4% 5% 나올 때 같은 경우는 대통령들이 나와서 체감 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의 객관적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치가 이미 바닥을 쳤는데 뭘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지, 무슨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논리는 이런 거예요.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고, 그렇죠? 아니 자기가 그래서 원전 수출을 통해서 대박이 날 거고, 그래서 나중에 좋아질 거니까 잠깐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들리던데요. 그래서 글쎄요, 뭐 구체적인 데이터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음 분기 무슨 소비자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네네. 원전 하나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전 그 상태가, 윤석열이란 사람이 실제로 뭐 조중동만 보더라도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집값이 조중동에도 뭐 엄청 경제 잘 된다는 얘기는 안 하죠. 물가가 엄청나다는 거를 조중동이라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독자들이 물가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 배추, 시금치 뭐 이런 거 정말 와 할 정도로 엄청 올랐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 양반은 웃으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좀 있으면 그거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의아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쇼를 하더라도 손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에 그 최은순 씨가 저 여러 사업에 지금 개입해 있는 것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요? 네. 네, 이 아파트 분양 사업에 네.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쪽 지금 이 사업이 잘 된다고 보거든요. 장모가 김건희 일가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예, 특히 지금 현인능 저 아파트 이 분양 사업에 지금 개입해 있는데 그 보고 계속 바꿨나 보죠. 잘 되고 있어요. 장모와 부인과 그다음에 남동생 처남이 장사가 잘 되니 장사가 잘 되는 거로 보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 대통령에 대한 되게 모욕적인 발언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도 싸다, 이런 생각. 대통령이 이런 이
민간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는 창구는 국정원 보고서하고 네, 경찰 보고, 네, 민정수석 보고서인데 민정수석 보고서 없다 칩시다. 근데 과연 그래도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 경제 파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국정원이 뭐 한다냐 그러는데 국정원은요 대통령 한 명이 보는 신문을 만드는 기관이라 생각하면 돼요. 매일 일간지가 대통령 한 명이 보는 일간지를 만드는 국정원인데 그 일간지 경제면에 과연 잘 돌아간다고 썼을까?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이 경제에 너무 좋다는 얘기는 비선일 겁니다. 이거는 네. 비선에서 들어온 경찰 보고도 그렇게 그렇게 못 쓸 거예요. 그 대한민국 그 공직자들의 기본이 있는데 네. 그렇게 못 쓸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그 김진우나 뭐 처남이나 김건희한테 듣는 얘기를 그냥 들은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어떤 과거 정권에서도요. 실제로 내가 했잖아요. 경제 그 성장률이 뭐 4% 5% 나올 때도 대통령이 튀어나와서 경제 잘 돌아간다는 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다수가 경제가 잘 돌아가도 못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이제 어찌 보면 87년 이후로 최저 찍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어디 경찰 보고서나 국정원이 잘 돌아간다고 썼겠냐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는 이 뭐 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이고 연금 고갈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라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얘기는 야 세상에 나는 대통령 된 다음 정치한 다음이 아니라 태어나서 이런 국회 처음 봤다. 이재명 만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두 얘기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보장하려면 국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연금을 법으로 보장을 한다고 해서 네. 연금 고갈을 지금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법으로 보장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연금 고갈을 그렇죠. 연금 막자고 얘기하는 거지. 네. 아니 이게 한 연금 고갈이 2060년도로 지금 고갈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 법 만든다고 60년대 지켜집니까? 이거? 이미 이 자체가 지금 발생이 잘못된 거고. 네, 맞네요. 그리고 이런 국회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글쎄 난 반대로 얘기하면은 야당 대표가 이렇게 지금 2년째 수사 재판에 끌려다니는 것도 처음입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고 말하고 그렇고, 네. 아니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패한 상대방을 이렇게 턴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이거는. 왜냐면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첫 번째로. 그렇죠. 네. 제가 이겼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털면은 국민적 여러 문제 때문에 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약간 털다가 멈춘 적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지금 아직도 털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아직도 이재명 대표 또 수사 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 무슨 지역 화폐 문제로. 네. 아니 자기가 그런 짓을 해놓고 그럼 국회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인데. 방법이 있나 싸우는 거 말고는 이런 사고가 안 된다? 아니 본인이 검사 생활할 때 검찰이 이 패한 그 야당 대표 턴 적을 한 번도 못 봤을 텐데 역지사지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죠. 또 하나는 그 전에는 그래도 뭐 한동훈이란 이름이라도 언급하던데 이번에는 언급조차 안 했다. 그러니 윤한 갈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윤한 갈등이라고 표현하면은 마치 네네. 한동훈이 뭐 덤빈 것처럼 보여서 윤한 갈등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한동훈이는 아직까지도 지가 데리고 마음껏 짓밟고 시켰던 자기 하수인으로 보는 거예요. 검찰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이제 한동훈은 이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인데 그 존재 인정 안 하고 내가 꾸르라면 꾸러 네가 어디다 대고 이런 마인드고 한동훈 깨갱 걸고 있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이 기자회견했냐. 이재명 한동훈의 그 회담 앞두고 네. 너 내가 선 거에서 벗어나면 죽어. 한동훈 경고용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그러니까 9월 1일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하고 여기에 예상되는 의제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론이 주목하는 것, 또 여론이 주목하는 건 최상병 특검 얘기잖아요. 야당이 벼르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는 대표 공약으로 이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거 하지 마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친 거다. 어제 얘기한 것들 다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한마디로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아예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딱 설정해 준 거죠.
아니 근데 그걸 요란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 필요 있나요? 그냥 전화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전화해서 뭐 쌍욕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되지 왜 기자회견까지. 근데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 쪽이 한동훈이가 딱 봐도 바지니까 안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회담을. 네. 야, 저거 뭐 왜냐하면 최상병은 한동훈이가 자기가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야당이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못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 주변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바지하고 뭐하러 하냐. 그래서 안 하는 걸로 가고 있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차라리 역으로 한번 이 한동훈을 통해서 한번 흔들어 보자 그런 발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진짜 바지라는 걸 확인시켜 보자. 그 방식도 있고 네. 너 바지 아니면 뭐라도 질러봐 이래가지고 한번 윤한 갈등을 조장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으로 갑작스럽게 이게 잡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음 놓고 있다가 한동훈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재명 이거 봐라 이거 장난치러 들어오네 딱 원천봉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이나 뭐 명품백이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완강하게 밝히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당 대표는 이재명에게 한동훈이가 잘못 휘둘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하다 보면 그걸 차단해버린 거죠. 이제 나는 과연 진짜 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거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네. 다 잘 된다, 태평성대다, 국민들은 정말 너무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아하다 했잖아요. 여기서 가장 부담 가질 사람은 한동훈이죠. 그 내일 가가지고 의료 대란 얘기하고 좀 얘기를 입을 열 수 있겠어요, 한동훈이 이거 상황에서?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동훈은 어차피 하수인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자꾸 한번 흔들어 보려는 거를 그냥 막아버릴 수 있겠다. 저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요 한동훈 자체를 밟아버릴 필요도 있어요 면전에서. 네. 아니 그리고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당대표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일개 국회의원의 자리를 넘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뽑아준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이 쳐준 선 안에서만 놀 거라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미래는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당대표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당대표로서 지금이라도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한동훈의 그 댓글 공작 관련해서 네. 그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의 한동훈의 청담동 수사팀이 맡았습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다 한동훈의 목에 칼을 댈 수 있는 겁니다. 청담동 사건 같은 경우 지금 한동훈이 부존재 증거를 제출 못해가지고 민사에서 지금 패소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중앙지검이 억지로라도 사건 조작해서 이건 가짜라고 해주길 바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중앙지검에서. 네. 근데 그 팀이 또 한동훈 댓글 공작팀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윤석열이 지금 검찰을 통해서 한동훈 목에 칼 대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잘못 움직이면은 청담동 술자리 그거 그냥 슬쩍 검찰에서 한동훈 있었다고 흘리는 순간에 가는 거고 댓글 공작 그거 실체 있었다고 하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칼을 많이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목 뒤에 있는 칼에 서늘함도 느끼고 있을 거다. 알고 있을 거고 물론 한동훈도 윤석열 약점 알고 있겠지만은 한동훈이 윤석열 약점 치자마자 미리 칼이 더 가잖아요.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칼의 크기와 속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싸운다는 걸 제가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처음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칼을 무서워서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놀라는 대에서만 노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이를테면 다음 대선이 걸려 있다고 하면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부추길 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라.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강진구 기자가 이제 그쪽을 많이 취재해서 한동훈을 만드는 세력이 이 LG하고 조선일보 이 재벌가들입니다. 네. 근데 LG의 그 윤관이라는 그 사위예요. 이게 한동훈 만들기의 대표적인 주장이고 조선일보의 그 3세하고 이제 해서 하는데 윤관이 지금 이 정권에서 탈탈 털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 사업을.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자기 만들려고 까불면 죽어 이렇게 탈탈 털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지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한동훈을 엄청 미화 찬양했거든요, 조선일보가. 최근 들어서 조선일보 한동훈을 전혀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김문수로 그냥 쫙 쳐버렸는데 네. 이제 시그널이 들어간 거죠. 예, 정권에서 한동훈 만들기 하지 마 그래서 했던지 실제로 검찰이 움직이니까 한동훈을 만드는 세력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뭐 무슨 자유민주든 민주주의든 간에 민주국가로서의 기본이라는 게 국민에게서 주권이 나오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일꾼도 뽑는 건데 사실상 검찰이 뭔가를 다 해버리는 상황 아니냐? 이거는 뭐 기본적인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원래 한동훈 개라고 얘기했던 박정훈이라고 저 TV조선 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편을 들은 발언들을 늘 해왔는데 안 보입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동훈 개라고 해서 사라지고 김경률이고 뭐 진중권이고 입 다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아니 진중권 씨는 뭐 중앙일보 인터뷰였나요? 금요일치에 뭐 한동훈에 대한 평가도 좀 하면서 상식적인 정치인이다. 뭐 내가 진보지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수준만 얘기하고 있지. 윤석열 들이받다고 이런 문제는 얘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중권도 지금 그 도양대에다가 한 자리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범 한동훈 파들을 지금 다 이렇게 아마 이 분쇄를 시킨 거예요. 이 검찰 정권에서. 그래서 뭐 마치 이제 박정희 때 김종필 좀 까불면은 그냥 한 방에 쳐가지고 그냥 그렇죠. 뭐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김종필 끌고 가는 식 끌고 가는 건 한동훈인데. 그래서 실제로 김종필은 끝까지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자, 이제 한동훈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다 이제 아무 무기가 없어졌는데 그럼 한동훈을 쫓아낼 필요가 없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이제 걔가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김종필은 이제 인척 관계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갔죠. 그렇죠? 박정희가 죽는 순간까지 김종필은 뭐 유신 정권의 2인자인데 대통령 박정희에게 위험하지 않은 존재로서 쓱 스무스하게 갔다. 까불면 다치고 까불면 다치고 몇 번에 걸쳐서 그냥 탈탈 뭐 외국도 나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귀향도 보내고 뭐 어마어마하겠죠. 사실은. 그러나 주변에 늘 있었죠. 하여튼 멀지 않은 곳에. 한동훈도 윤석열과의 관계가 그렇게 할 거다.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필과 김종필 자체에 좀 일정적인 정치적인 지분과 내공이 있었던 반면에 한동훈은 사실 정책 지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어차피 이거 지금 계속 그 놈의 이거 박근혜 탄핵 문제 가지고 계속 이슈가 돼요. 김문수도 질거했을 때 이거 누구 하나 따로 잡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걸로 한동훈 지금 계속 치는 흐름이 있고 보수에서는. 그럼 지지층도 그렇고 이 정권과의 관계도 그렇고 본인의 개인 능력도 그렇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직접 일부러 내쫓을 필요는 없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근데 범보수 진영에서의 그런 이 지각 변동 문제로 한동훈은 언제 낙마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켜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또 하나 갑자기 좀 대한민국 정치가 슬프달까 뭐 이렇게 약간 고착된다는 느낌도 있는데 김태효 뭐 50대 중반에 넘었죠. 한동안 이제 중반 아직 안 됐고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김태효 씨도 아버지가 김경혜 아닙니까? 예전에 서울중앙지검장도 했고 뭐 아주 요직이라고 볼 수 없는데 형사정책연구원장도 했고 검사 출신이죠. 그 다음에 한동훈도 뭐 진형구 뭐 대검 뭐 공안부장 했던 사람이 이제 장인이고 이러면서 약간 어떤 그룹들이 고착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아니 뭐 검찰 정권이니까 그 검찰 정권하고 약간의 이제 뭐 바꾸려는 사람도 뭐 검사 출신들이 다 포진돼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OECD에 들어와 있는 민주국가 치고 검사가 대통령 돼가지고 검찰 정권은 지금 최초로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또 제도가 다르니까 미국에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검사라고는 할 수 없죠. 예를 들면 빌 클린턴이 악한 소주의 검사 출신인데 그 검사 정체성과 그 검사 무리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클린턴은 정치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정권이라는 거는 최초로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하고 별로 공부도 못했던 부분들이 이 정도 비리면은 이미 윤석열 정권 가야 되는데 모든 이제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이런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한 마지막 단죄를 검찰이 하다 보니까 그 검찰 정권 하에서는 마지막 카운터 한 방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사건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검사인 정도가 아니라 대를 이어서 검사 집안. 그렇죠. 김태효는 스스로 검사는 아니지만 뭐 정치학자이지만 뭐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검사. 이런 구조가 고착되고 더 탄탄하게 자기들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그냥 뭐 칼같이 그냥 전원일치로 기각당하고 검사 탄핵이. 검사 탄핵을 지금 거의 이제 참패로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검찰 정권이 국민 여론에 지탄받고 엉망진창 가는 건 맞는데
결국 그 정권을 단죄를 하려고 했었을 때는 민주국가에서는 결국 검찰이 단죄를 했었는데 그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이 단죄가 안 돼서 끈질기게 버티고 가는 거고 윤석열도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진 거죠. 네, 그 검사 탄핵 말씀을 하셔서 헌재가 이제 기각을 했잖아요. 국회 탄핵 소추를 이정섭 검사. 그런데 이제 만장일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선일보는 금요일치에서 이제 일면 톱으로 써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헌재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이게 저는 이율배반이다. 헌재와 조선일보가 그 탄핵에 대해서 법조 문구 하나로 보면요. 따지면은 지금 헌재가 기각한 대로 구체적인 형사 범죄 행위가 입증돼야 돼요. 네네.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탄핵 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얘기는 네네. 증거조사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에서 처벌받을 정도가 돼야지만 탄핵된다는 게 이 문구고 지금 현재가 그렇게 적용시켰는데 근데 박근혜 탄핵 때 그렇게 했냐 이거야. 박근혜 탄핵 때는 정치적인 판단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박근혜 범죄가 적시 안 됐어요. 헌재 판결은. 네.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 그리고 기업 자유를 침해했다. 이거는 형사범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탄핵시켰습니다. 사실 박근혜에 대해서. 그러면은 헌재 태도를 쫓아가면 대통령 자리보다 검사 자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충 기분 나쁜 탄핵시키되 검사를 탄핵시키려면은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형사범죄 입증해라 그러는데 또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은 형사범죄 입증하려면은 누가 수사합니까? 검찰이 써야 되는데 검사가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탄핵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와 준하는 수준의 범죄 입증이 와라 그러면은 검사 탄핵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남은 4명 있잖아요. 다 기각이에요, 이거는. 검사라는 존재는 애초에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거의 그 수준이죠. 그 수준이죠. 아니 차라리 판사라 그러면 검사 쪽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검사를 검사한테 수사를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범죄 입증하냐면 수사권이 없는데 네. 국회도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 탄핵 불가를 선언했거든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할 때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안창호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봐요? 정말 이게 아니 그러니까 족보가 꼬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한민국 비극인데 비극. 그 서기석이랑 안창호하고 그 헌법재판관에서 박근혜 쪽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쪽 사람이 3명 있었어요. 네네, 그랬죠. 그 3명을 돌려 세우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3명 딱 버텼으면 탄핵 안 되는 겁니다. 그게 6대2가 나와야 되니까. 내가 알기로는 마지막까지 버틴 게 서기석과 안창호예요. 근데 이미 6대2가 돼가 탄핵은 되는 건데 한 명이라도 이견을 내면 그 당시 뭐 저같이 태극기로 탄핵 무효 운동한 사람이 그 이견을 갖고 계속 싸울 거 아닙니까? 그걸 원천 봉쇄하려고 절대 이견이 안 나오게 헌재에서 담합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헌재는 정부, 국회, 대법원 3명씩 늘한 얘기는 모든 거를 반영해서 각자 이견을 내라고 만든 게 헌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대표님은 담합을 했다고 그러는데 담합이에요. 그 근거는 뭐죠?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둘은 박근혜 쪽 사람이니까 분명히 반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반대 의견 안 나왔냐? 실제로 원래 이제 탄핵은 박근혜 쪽은 잘못 계산해가지고 3명이 반대하니까 부결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집회할 때 한 명 넘어갔다. 둘밖에 안 남았다. 그게 안창호 이제 서기석인데 근데 마지막 날 보니까 8대0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까지도 이걸 주도했던 사람도 제가 이름은 알고 있는데 뭐 김희수라고 헌재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 8대0 나오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견이 없었던 거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2명에게 자리 대가가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 대가를 윤석열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서기석 씨는 저 KBS의 이사였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쨌든 탄핵 수사의 주범이니까 그 탄핵에서 어쨌든 그 헌재에서 때리는데 역할하는 사람들은 이 말고도 자리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 검찰의 수사심의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강인원이잖아요. 강인원. 다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뭐 그 강인원 자리는 뭐 어마어마한 요직은 아니지만 원래는 대법원장까지도 될 뻔했었는데 그러니까
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나 정치화가 돼가지고 그런 판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당히 의심할 만한 대목이고 그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헌법재판관 한 사람은 가면 안 돼요. 정권에 가면은. 원래는 대법관이나 안 돼요. 헌재 재판관 끝나면 네, 그냥 학교로 가야죠. 그렇죠. 요번에 보니까 김선수 변호사 한 명만 가더라고요. 사법연수원 특임 교수로 가는데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대법관 중에서. 이거 가면 안 되죠. 차라리 로펌 가서 돈이나 해보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것도 문제죠. 정권에 가서 지금 요직을 차지한다 이거 안 되는. 로펌 가서 정관예우 받는 게 차라리 낫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 헌재와 윤석열은 이 공범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변 대표님은 니들은 공범 아니냐, 짜고 친 거 아니냐, 그래서 담합했다라고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창호든 누구든 서기석이든 윤석열이든 누구든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얘기는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 탄핵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 탄핵의 헌재 판결문대에서 저는 안창호나 서기석이 한번 의견 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맞다면은 박근혜 탄핵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탄핵의 엄중함은 분명히 대통령 탄핵을 더 엄중하게 해야죠. 그럼요. 네, 훨씬 더 엄중하게 해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그거는 입장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뭐 검사 탄핵보다는 대통령 탄핵이 엄중한 거고 그리고 뭐 탄핵이라는 게 정치적 파면 행위니까 저는 박근혜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댔다면 검사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법의 지배가 그렇죠. 실현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 형사범죄를 아니 검찰 수사도 안 하고 어떻게 형사범죄 입증합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은 검사로서의 직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범죄가 아니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공무원들 징계할 때처럼 네네. 형사범죄가 아니어도 가지 않습니까? 저 김영철 같은 경우는 이 피고인과 불륜 혐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만약에 뭐 이게 기재부다 뭐 이랬으면 그냥 벌써 끝났습니다. 이거 벌써 가는데 이걸 형사범죄까지 다 입증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기재부라면 뭐가 될까요? 뭐 담당 국장이 예를 들어 불륜인데 상대방이 뭐 기재부와 이해를 다투는 무슨 기업인이거나 뭐 이렇다면요.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뒤집어지죠. 이건 탄원서 들어오면 한 방 끝나는 거예요. 조사고 뭐고.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이 방탄 장갑을 두르고 있는 거죠, 검사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미 민주당은 검사하고 싸움을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참패하고 아이고 우리가 졌으니까 해서 그만두자? 그렇게 되겠냐 이거예요. 당장 그 법사위에서 가장 강경하게 나왔던 김승원 간사 지금 검찰 소환 앞두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 백신에서 뭐 특혜 줬다고 뭔가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해명 들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그 사람이 무슨 특혜를 줄 만한 자리 없었을 그 상임위도 아니고 자기 지역에서 백신 개발한 그 벤처 기업이 식약청에서 너무 이거를 심의를 늦춘다 해가지고 물어봐. 왜 심의가 이렇게 늦었냐? 한번 물어본 거 같고 특혜를 줬다 해가지고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그럼 국회 해산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식이면 국회의원들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든지 이제 200명 이상 보낼 것 같은데 검찰한테 까부른 놈은 바로 가만 안 둔다는 게 시그널이 벌써 들어갔잖아요. 김승환 간사. 나는 그거에 대해서 왜 민주당 전체가 이거 지금 보복 아니냐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 그래서 난 김승원 간사가 이거 이러다가 제2의 송영길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검찰하고 싸움은 저기는 칼들을 막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졌으니까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죠. 상대를 배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데 근데 배했다고 벼르는 대상이 국회 법사위원회의 야당 간사이고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라면 이거는 비상사태인데요. 비상사태죠. 이거는 제가 볼 땐 아예 소환에 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소환에만 이재명 대표고 소영 대표가 소환 응했다가 다 박살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안 응하고 전면전을 가야 되는 거지. 잘못하면은 완전히 초토화된다 검찰들에게. 제가 만약 그 김승원 의원 입장이면 저 국회에서 농성하고 안 당하겠어. 와서 잡아가든지 말든지 하고 의정활동하고 당에서 보호해줘야 돼. 그렇죠.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에서.
아니 그런데 저 앞으로도 검사 탄핵을 포기할 수 없고 이건 헌법소의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처럼 가면 계속 판판이 질 무조건 텐데 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제가 이건 되잖아요. 김영철 탄핵 때부터 이 헌재 판결 이전에도 저는 아니 김영철 탄핵에서 그러면 김영철과 장시호가 불륜하고 부적절 관계를 해서 무슨 나쁜 짓을 했냐까지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주장했는데 네. 그게 이제 위증교사하고 증거 조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준 자료는 태블릿 관련된 위증교사하고 증거 자료 조작인데 그거 지금 자료를 들고 지금 감춰놓고 있잖아요. 민주법사위에서 한마디로 검사들을 어쨌든 지금 수사는 새롭게 못 들어가잖아요. 검사에 대해서 수사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8년 동안 어쨌든 민간 언론에서 잡아놓은 검사들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는데 이걸 안 꺼내드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전쟁할 때 우리가 전쟁 보았는데 이 무기가 좋은 게 왔는데 야 이거 변희재가 만들었으니까 쓰지 마. 이게 전쟁입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나라는 전쟁을 하는데 그렇죠? 뭐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한다 했을 때 러시아가 미제 총은 쓰지 마 이런 게 어디 옆에 있으면 이게 미제고 일제고 그러니까. 자꾸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꼴이 났다는 거 민주당 같은 게. 근데 검사들이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난 이 검사들이 네. 저것들이 우리를 벨 수 있는 칼이 있어. 근데 안 써. 감춰놔. 그럼 더 우습게 보여. 더 우습게 보여. 더 우습게. 그 우습게 보는 것의 일환이 김승원 의원에 대한 그렇죠. 사실은 정치보복이죠. 아, 저건 어떻게 정치보복이라 네. 표현하는 게 맞죠. 네, 맞죠, 저건. 정치보복을 하는 아니 거죠. 그 사건이 문재인 정권 백신 때인데 왜 이제 와가지고 그게 몇 년 지났는데 이제 소환장 날리고 합니까? 그러니까 털 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은 보니까 무슨 재산이나 이런 게 쭉 스크린 해봤는데 네. 털 게 없으니까 무슨 상임위에서의 질문을 가지고 터는 거잖아요. 야 이거 정말 저질이다. 만약에 이게 김승원 간사가 끌려가서 네. 영장이 청구되고 어쩌고 한다. 그럼 뭐 막을 수는 있겠죠, 그걸로. 근데 그런 짓을 검찰이 하도록 가만히 있다면요, 그 자체가 패배가 돼버립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구속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야당 법사위 간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영장 청구를 하고 이런 국면이면 이해 충돌이다. 너 법사위 하면 안 돼. 너 딴 데 가야 돼. 국민의힘에서 이럴 거야. 그렇게 할 거고 이제 민주당은 입장이 좀 찌그러질 일단은 뭐 거고. 영장이 청구라도 막을 수는 있겠죠. 네. 회기 내에 치면은. 네, 네. 근데 다른 의원들에게 이제 시그널이 딱 들어가. 아 이거 까보면 검찰한테 까보면 큰일 나겠구나 이제. 그래서 전투력이 상실 내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무슨 꼭 이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 그걸 경청했다가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되는 게 정상적 의정활동 아니에요? 원래 그 민원의 저 국힘당 같은 경우는요 민원의 날이 있어요. 지역구의 민원을 하루 종일 들어가지고 네.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그렇죠. 걸 해요. 그렇게 네. 나경원부터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그걸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택적으로 뭔가 가능한 일은 처리가 되고 아닌 건 많은 이제 거잖아요. 이 김승원 간사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소영길 대표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소영길 대표도 여수의 그 지역 사업가가 그 무슨 쓰레기 처리장 사업 허가권 관련해서 문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소영길 쪽 보좌관이 문의를 한 거야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문의를 해서 어렵겠다. 이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구속영장에 이게 청구하고 아니 그 업자가 네. 송영길 대표에게 돈을 줬어요? 그 돈은 저쪽에 저 먹사연 쪽으로 갔죠. 먹사연 쪽에. 근데 물어봤더니 안 됩니다. 해서 전했단 말이야.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사업 진행. 근데 언제 사업이 진행됐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진행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구속영장의 첫 번째 사유로 들어갔고 그게 영장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은 지금 김성원 간사 같은 경우도 그냥 때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야, 그러니까 지금 겁먹고 위축될 거냐? 그래서 끝내 망할 거냐? 아니면 지금으로라도 전열을 가다듬고 제대로 싸울 거냐의 숙제가 민주당인데 결정인데 지금 현재는 뭐 제가 얘기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네. 새롭게 검사들의 증거를 형사 처벌할 만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미 잡아놓은 태블릿 증거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 뚫고 들어가면서 확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잡아놓은 범죄 증거를 안 쓰면 백전백패. 아니 태블릿만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증거 하여튼 뭐 무기가 될 만한 건 다 총동원해서 해야죠. 근데 그게 총동원을 해봐야 그게 형사범죄를 형사범죄 명확히 해오라 그러니까 그런 무기는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새로운 판도 다시 짜야 되겠네요. 헌재가 저런 식으로 이를테면 좁은 의미의 법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조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직이 되는 거고. 아니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냥 이 검사 탄핵 제도를 없애버리고 네. 검사에 대한 특혜도 없애버리고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징계 가능해. 근데 나는 그게 우리가 지금 그 법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러면 검사를 일반 공무원 똑같이 하면은 검사는 어느 순간에 권력자를 수사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또 역으로 한 방에 검사가 날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사실 잘 흘러왔었어요. 네. 이걸 지금 윤석열 세력이 악용해서 그런 거지 제도가 문제는 아니에요. 제도가 문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정의로운 검사 하나가 큰 악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똘똘 뭉쳐가지고 정적만 제거하려고 하는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에 대한 이 사회적 기대치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를 선하게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 그걸 아주 악의적으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용했으니까 뭐 저는 그자들만 정리하면 되지 이 제도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뭐 기소청과 뭐 그거는 해야 되고 그건 제가 말하는데 네. 기소청과 수사청을 하지만은 재벌이나 이 정치인을 기소해야 되는 검사들에게 일정 정도 신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분 보장이 있어야 그건 있어야 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하루 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저는 그게 아닙니다. 딱 드러난 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도 강진구 기자랑 얘기했을 때 도대체 대한민국 기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쓰레기가 됐냐 무슨 게.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 질문이 그냥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베이스로 깔고 묻는 사람들 같아요. 저하고 지금 강진구 기자가 둘 다 한동훈 윤석열과 재판 중인데 네. 이 강진구 기자 재판은 한동훈 쪽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재판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근데 기사는 한동훈 의혹 벗어 쫙 나가는 모든 기사가 그렇죠. 나가는 거고 뭐 첼리스트 이렇게 얘기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에 손배 청구해가지고 이 이태블 PC의 이 포렌식 증거 자료를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제출해야 될 정도로 코너로 다 몰려갔는데 기사는 한 줄도 안 씁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이 밀리니까 법정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안 써버려요. 네. 이게 언제부터 이 꼴 났냐고 봤을 때 저랑 똑같은 의견은 2000년대부터 인터넷 미디어가 대폭 늘면서 어찌 보면은 개별 기자와 개별 언론사들의 권력이 약화돼서 예전에는 이제 이른바 뭐 국회 출입 기자가 100명이었다면 지금 국회 출입 기자가 3,000명이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도 뭐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나 뭐 양문석 이라 해가지고 기자 쪽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쟁 관계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최소한 이 권력 감시를 할 수 있는 기자의 신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취약하잖아요. 기자 목숨이라는 게 지금. 네. 이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돼서 누구 하나 권력을 다룰 수 있는 기자가 사라지는 근데 이를테면 뭐 공중파, 방송 3사, Y연합뉴스 TV 또 10개 중앙 일간지는 그래도 뭐 그 3,000명하고 달리 월급도 좀 되고 신분 보장도 되고 어떤 회사는 주인 없는 회사에서 기자들이 자기 회사의 주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왜 근데 이렇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저 87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그나마 조중동 뭐 KBS MC 얘기하지만은 훨씬 약화됐죠. 훨씬 뭐 그때는 뭐 사실은 조중동 KBS밖에 언론이 없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이 적자 문제나 MBC KBS 적자 문제나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조중동 뭐 종편 다 이제 이 재정 적자 문제로 지금 다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40대면 다 은퇴해야 되고 정년을 보장받는 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하향 평준화 됐구나. 그러니까 권력을 다루는 직업은 일정 정도의 뭔가의 좀 권한과 뭐 보장되는 건 있어야지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경쟁 체제로 갔다가는 그냥 권력에 누가 줄 서느냐 경쟁이 된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검사에 대해서 권한 전체를 다 뺏는 건 아닌 것 같다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 뭐 기본적으로 구독료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광고로 먹고 살고 광고는 기업하고 또 정부가 주는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기자들 중에 미국 기자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기자 정신이 빛나는 기자는 없었던 거예요. 없어요. 예.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40대, 대묻고 예. 뭐 이래야 되잖아요. 40대 이후로 이제 이 언론사가 아마 제가 대학 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언론고시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특권 있는 직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언론고시란 말이 사라졌죠. 네. 그냥 이제 뭐 아무나 기자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뭐 30대 40대는 이제 주로 조중동도 기업체에 나가면 기업체 홍보팀으로 빠져버리고 네. 국회 출입하면 보좌관 빠져버리고 이런 게 오니까 기자에 대한 직업의 프라이드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하는 방안은 이건 그렇다고 예전에 전두환 때처럼 통폐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언론사들이 지금 수익 구조가 다 무너진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매체를 돈 주고 사볼 만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매체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럼 뭘로 먹고 사냐? 정부 광고가 한 20, 30%를 차지해요. 네. 그 정부 광고를 보고 30대 대기업 광고가 따라간다. 이게 또 30, 40%면 거의 60, 70%를 정부와 재벌 광고로 먹고 사. 이건 조중동이 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과연 도대체 난 재벌은 그렇다 치고 왜 정부가 독자들도 외면하는 데다가 광고 효과는 제로예요, 제로. 광고가 제로예요. 신문은 제로인데 안 보니까. 걷다가 광고를 세금으로 왜 내냐? 결국 그걸로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대로 악용하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거 아닙니까? 네. 광고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정부 광고가 효과가 없는 한마디로 언론에게 뇌물을 먹이는 수준으로 가는 거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광고가 안 따라가잖아요. 기업 광고 안 따라 들어갑니다. 정부 광고 안 가면 문 닫는 회사가 되게 많을 거예요. 지역 언론 문 닫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독자의 구독료로 먹고 살겠지. 예를 들면 저희 미디어치 같은 경우 정부 광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재벌 광고나. 그러니까 100% 독자 구독료로 들어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자들이 충성하는 매체가 아니면은 그냥 시장을 도태되게 만들어야지 쓰러질 애들을 그냥 다 정부가 돈으로 먹여 살려서 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를테면 정부의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홍보비를 주로 신문에 광고 내고 뭐 이런 거로 쓰잖아요. 이미지 광고 뭐 어느 동네에 놀러 오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부터 탈탈 털기 시작해서 야당이라도 언론 지형을 좀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했다가 이제 융단 폭격 박살 날 것 같은데 좌우 양쪽으로 융단 폭격 얻어맞는 이재명 그날로 끝날 것 같은데 한겨레 조중동보다 아작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이거는 저희가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고 새로운 거의 혁명 정부 들었을 때 그때 처리해야 되죠. 지금 했다가는 끝장납니다. 네. 저도 언론사 뭐 이사를 몇 군데서 해봤는데 정말 풀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정말 누구도 제대로 이 헝클어진 국정을 감시해주지 않는 정말 후진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숫자와 기자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저희는 발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네. 2000년대 이러면 범 언론개혁 운동이나 안치호선 운동이 그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은 우리 국민 세금 아끼면 되는 거예요. 정부 세금만 아끼고 끊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겁니다. 네. 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고요. 맞아요. 정부가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 효과만큼만 해라.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이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죽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